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오전 11시 6분이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에는 뻘겋게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2818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지금 현재 2324포인트까지 낙폭을 좀 줄여놓고 있습니다. 자, 어설픈 반등, 특히 기관이나 개인이 리드하는 어설픈 반등은 주식시장을 개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장이 딱 그런 장이죠.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왜 반등을 해서 시작합니까?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장 초반에 하락해서 신용물량 반대 매매를 싼 가격에 정리해버리고 오후 반등하는 게 훨씬 가볍게 움직이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너무 주식시장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개입돼서 주식시장을 이렇게 엉망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6월 30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할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 게시판에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미쓰리 내 종목 어떻게, 내 주식 어떻게, 나 존버해야겠지? 이런 질문을 올려주시고 계셔서 제가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꼬라지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시황을 알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떤 꼬라지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오늘 당장 하락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시황을 알고 지금 시장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보라색인지 또라이색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설령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팟빵에 썸가이 공인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고 본 내용을 시작을 할 텐데요. 마이클 버리가 뜬금없이 빅롱을 외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글 검색을 해봐라. 투자를 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플레이션 파동이 일면 올해 말까지 소비자 물가지수의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는 반전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는데 이게 곡물 가격이나 유가엔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제가 솔직히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뭘 궁금해 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분의 이 질문을 읽어드렸잖아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디플레이션 파동이 일면 올해 말까지 소비자 물가지수의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기축에는 반전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제가 돈다방 미쓰리 방송하면서 정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이거 가지고 평생을 울거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걸 아마 제가 유일하게 먼저 맞췄던 사람이라고 전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 연말에는요. 분위기도 좋아서 충분히 2019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2019년 경제 이슈가 뭐였냐면 골디락스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금리 인하를 외쳤죠. 제가 미친년 같았죠. 금리 인하는 여러분 언제 합니까? 경기 안 좋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경기가 좋아서 2017년에 3번 하고 2018년도에 4번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증시가 버텨줬고 그래 그럼 이 기세를 모아서 2019년 한 번에서 2번 정도 더 해야지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미국은 뭐 경기 연착륙이 된다느니 골디락스가 된다느니 그런 상황에서 저는 미국의 경기가 꺾일 거라는 걸 예상하고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유동성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통화 정책 시스템으로는 이 유동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논리를 근거로 2019년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거를 맞힌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 미국이 4번의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2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한 번에서 2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좀 상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에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2016년 한 번, 2017년 3번, 2018년 4번 이렇게 25bp씩 꾸준히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횟수를 늘려가는 가운데 경제 지표는 분명히 꺾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꺾이는 경제 지표를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입니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자꾸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걸 보고 경기 둔화네, 경기 침체네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얘기 나오면 벌써 유가가 하락합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집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빅농을 외치는 이유가 2018년, 19년 그때 나타났던 것을 이번에 나타날 거라는 거죠. 특히 이번에는요. 그때 2018년도는 25bp씩 질금질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50bp, 75bp, 게다가 이제 조만간 7월 달에도 75bp 할 거라고 하면서 75bp, 뭐 50bp,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막 주장하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쭉 여유롭게 진행되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압축돼가지고 강력한 파도로 확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곡물 가격이나 유가엔 반영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세계은행이나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가장 먼저 가격이 꺾이는 애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애가 누구라고요? 유가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전쟁 해가지고 막 국제 유가가 130달러 가네 250달러 가네 이런 얘기 나올 때 올해 2022년 평균적으로 국제 유가 가격은 100달러 아래로 내려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수요 둔화 우려감이 확산될 거고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가격이 다운될 거거든요. 가격 다운되면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이 모양을 만들어 놓냐고요. 자,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곡물 가격 쉽사리 꺾이기 어려워요.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이런 문제 때문에 곡물 가격은 사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더 큰 문제라기보다 주식시장은요.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오래 갖고 있기 싫어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3월 달에 해드렸죠. 여러분, 주식시장은 변덕증이어서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오래 갖고 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워도 주식시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기 듣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맞췄죠? 4월 달 이후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어디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얘기 나오지 않아요.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증시의 이슈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것 때문에 뭐 곡물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슈가 묻어가지만 증시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이제 또 장난질을 시작하게 되면 곡물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여러분. 주식 시장이요, 진짜 재밌습니다.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주식이고, 아니, 왜 놀이동산 가서 롤러코스터를 왜 탑니까? 저는 그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래 돈다방 미쓰리가 아니라 남자보다 마시는 경제였어요. 방송 제목이.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네가 남자 맛을 아니야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돈다방 미쓰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확정을 한 건데, 저는 진짜 남자랑 노는 것보다 주식이랑 노는 게 더 재밌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식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약간 저도 제가 약간 저 스스로 약간 또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양면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맥주집 같은 이런 곳은 새로운 집을 찾기보다는 단골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 집. 누가 만나자고 하면 거기서 만나자. 야, 다른 맛도 보고, 귀찮아. 뭐 이렇게 어떤 맛집이라든가 뭘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는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보면서 이것도 넣었다가 저것도 넣어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빼보고 막 별의별 짓은 전 다 합니다. 주식시장이 여러분 그렇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주식해서 얼마를 벌었다, 뭐 주식에 관련된 책 읽으시죠? 이 맛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책 쓰자는 출판사 제의 안 돌았겠습니까? 전 이미 예전에 제가 28살 때인가? 그때 제가 주식소녀라는 필명으로 증권사 근무할 때 출판사에서 주식소녀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책 쓰자는 제의도 받았어요. 대필까지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어머 어떻게 책을 대필을 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안 썼고, 나중에는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제가 딱 책을 출판해 놓고 몇 년 뒤에 쪽팔려,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쓰고 내가 저자라고.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주식 시장을요, 책의 글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신비스럽고 묘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여러분 귀신을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속을 믿습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전에 힘들었을 때 진짜 저기 경상도 문경에 있는 그 할머니의 힘으로 저는 살아났고요. 진짜 사기 아니고 숟가락 쓰는 것도 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를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믿거나 아니면은 느낌이 오십니까? 안 오시죠? 굉장히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이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요. 분명히 주식은요, 뭔가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꼭 이 무속을 믿지 않는 분들도 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인간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하물며 귀신은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주식은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 귀신의 그런 무속의 그런 느낌? 예. 신비스럽고 묘하고 재밌고 알면 알수록 깊이 빠져들고 막 그렇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 주식이에요. 제가 약간 지금 이야기가 샛길로 빠졌는데, 저는 제가 증권사 근무할 때 진짜 제가 이 직업 안 해먹으려고 얼마나 뛰쳐나가고 도망나가고 딴짓하고 나오고, 어떻게든지 내가 주식 안 하면,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절대 주식 안 해야지, 제가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이게 어느 순간 그 주식의 그 진짜의 그 매력을 딱 느끼는 순간, 와, 나 주식 이거 하기 너무 잘해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썸가이 공인님 썸가이 공인님 질문하다가 막 무속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지금 주식시장의 이슈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곡물이라든가 유가 이야기가 뭐 시끌시끌하지만 결국 그것도 주식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주제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지표가 꺾이고 그러면 벌써 당장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적 고집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여기서 경제지표가 더 꺼지고 진짜 경기 침체라는 우려가 느낄 만한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그게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반전이 나타날 것이 바로 그거죠. 제가 예상한 거는 조심스럽게 그게 러시아 디폴트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왜? 충격이 덜할 테니까. 뭐 그런 겁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 또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고 어떤 보충 설명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올려주시면 제가 제 생각을 또 주저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30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체크할 텐데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0.82, S&P 500 0.88, 나스닥이 1.33%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뉴욕 증시 왜 하락했어요? 자,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 높은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감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지금은요. 경기 침체라는 얘기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그래서 경제지표가 꺾이고 있으니까 지금은 최소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표현을 써야죠. 그런데 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주식시장을 이 모양을 만드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여러분 지금 솔직히 경기 침체예요?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답이 맞다니까요. 물론 실물 경제는 침체죠. 힘들죠. 오늘 같은 경우 대한민국은 전기세 올라가죠. 최저임금은 지 오줌 만큼 올랐죠. 경기 침체라고 느껴지지만 실물 경제가 아니라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3월 달부터 하고 있고 그 효과 때문에 경제 지표가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고 그거를 우리는 금리 인상 효과로 경제 지표가 완화돼서 즉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증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필요한 거는 물갈이거든요. 자, 이날 6월 30일 2022년 상반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에 S&P 500이 얼마 하락했고 그다음에 이 하락폭은 몇 년도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커플링은 빼라고 있고 알리바이는 깨라고 있다고. 지지선과 저항선, 지지선은 깨라고 있고 저항선은 뚫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저는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좀 보면은요.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해서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물가 지표예요? 인플레이션 지표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했는데 이 4.7%가 4월 달엔 4.9였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아마 5%가 넘어섰을 겁니다.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대요. 이거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 아니에요? 완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상치가 4.8%를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부진했어요. 예상보다 더 빨리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면은 어디가 큰일 납니까?
자, 물론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는데 당장 전월 대비 증가세는 4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날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이 몇 월 달 겁니까? 5월 달 겁니다. 4개월 치면 언제입니까?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고 그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막 상승하기 시작했고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할 때 그 가격대가 개인 소비 지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시장은 30일 날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뭐 둔화되게 나온다고 이 지표 하나로 앞으로 한 달 뒤에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이구 6월 30일 날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됐네. 우리 연준이 금리 인하 덜 해야겠네. 이러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왜? 아직 7월 달 FOMC가 한참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요. 전년 동월 대비는 증가됐지만 전년 동월 대비는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는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읽었냐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뭘 보고? 전월 대비 0.3% 증가한 걸 보고. 그런데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7월 26일부터 27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5bp 금리 인상 안 하면서 왜 75bp 금리 인상을 안 하냐 하면 지난 6월 30일 날 발표된 5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둔화돼서 그렇다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연준에서 앞으로 7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뭐 5월 달 관련된 경제 지표도 있을 거고 6월 달 관련된 경제 지표가 있겠죠. 특히 6월 달 관련 지표가 많겠죠. 연준에서는 7월 말에 회의가 있다 보니까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달 관련 경제 지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난 일요일부터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뭐 가장 중요한 지표가 30일 날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이 어쩌고 했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뭐 잘 나오면 어떻게 하고 못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약간 주목하고 있는 거는 자, 오늘이 금요일이죠. 제가 금요일마다 딴지 거는 경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거의 한 3주째 딴지를 걸고 있거든요. 왜? 3주 전에 전주 대비 뭐 2만 얼마 증가해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준선이 30만 건인데 물론 30만 건에서 아직까지는 꽤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20만 선에서 지금 거의 10% 이상 증가해서 22만이 넘어갔던 즉 23만에 육박한다라는 것은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세로 돌입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3주 전에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주 전에 이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주 대비 2,000명 감소해서 22만 9천 명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서 22만 9천 명이라고 했던 거를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22만 9천 명이 아니라 23만 1천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3만 1,000명에서 그 다음 주가 됐더니 2,000명이 감소해서 22만 9천 명이 됐다. 그리고 22만 9천 명도 또 일주일 뒤에 2,000명이 줄어서 22만 9천 명이 됐다고 지금 3주째 연속 22만 9천 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이미 23만 명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청원 건수는 전주 대비 2,000명 감소해서 23만 1,000명이다. 그럼 전주에 얼마였습니까? 23만 3,0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미쓰리가 3주 전부터 여러분 주간 신규 실업상청원 건수가 이제 23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얘네 요거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고용 지표가 꺾였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죠. 경제 지표는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수정질하고 조작질하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거 발표할 때 뭐 전주 대비 2,000명 감소해서 뭐 22만 얼마예요라고 얘기하지. 그 수정치로 왜 수정치가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찾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이런 모습을 이 주식시장에서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뭐 공시 같은 경우도요. 지금은 안 통해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공시가 막 개판이었을 때 실적 같은 거 뭐 마이너스 뭐 4억 이번에 손실 났다라고 공시해 놓고 그 실적 기다리고 있었던 개인들이 아이고 이 기업 마이너스네 그러고 손절하잖아요. 그럼 좀 있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마이너스가 아니었네요. 잘못 붙였네요 해가지고 4억 플러스 그러니까 4억이 순이익이 났다. 이래가지고 다시 주가를 올려버리는 이런 장난질을 얼마나 많이 했게요. 이 바닥에서. 지금은 그나마 뭐 증권 시스템이라든가 뭐 금감원 이런 시스템이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장난질을 합니다. 자, 애틀란타 연방은행 그러니까 연방은행이 집계하는 미국의 2분기 GDP 전망치 마이너스 1.0, 1분기에 마이너스 1.6이라고 했죠. 이거 전망치 여러분. 1분기 마이너스 1.6은 확정치고요. 애틀란타 연방은행이 집계하는 2분기 GDP는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이 나왔어요.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거는 기술적인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준이 원하는 거는 그럼 결국 GDP 경제 성장률은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잡겠다라는 아주 오만한 생각이거든요. 그거 불가능하다고요. 금리를 인상을 하면 금리 인상이 안 좋은 불편한 증시는 빠지게 되어 있고 금리 인상을 하면 소비가 위축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경기 지표는 꺾이게 되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GDP 경제 성장률을 계속 플러스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건방진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왜 경제 지표가 항상 잘 나와야 돼? 물론 그게 경제의 기본이긴 합니다만 매번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잘 나와야 되고 전월 대비 잘 나와야 되고 그런 걸 바라면서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이제 7월 달인데요. 일단은 과연 분명히요. 7월 달에 어떤 증시의 변곡점이 올 때가 올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요. 지금 바닥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2250포인트까지 열어놨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안 가기를 바라지만 시장이 저질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7월 6일 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죠. 이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과연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7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써 있을 겁니다. 그게 7월 6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고용지표는 7월 8일 날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7월 달에도 굉장한 어떤 그 변동성 같은 거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증시는 변곡점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변곡점이 바닥을 딱 찍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마치고 이제 그 진정이 돼서 이제 우리는 2800포인트도 바라지 않아, 2700포인트도 바라지 않아, 그냥 2000만 안 깼으면 좋겠어 하는 정도, 어느 정도의 박스권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다우지수는 3만 포인트를 정말 딱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전개되는 증시는 또 제가 꼼꼼히 챙길 거고, 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할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힘드시죠? 존버해야 될까요? 지금 11시 37분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14포인트 하락해서 2318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랑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이랑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매수세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게 기관들의 한계예요. 저는 사실 오늘 금요일 날 7월 1일 날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했더니 미국 경제 지표 꺾였고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 우려감이란 제목을 달고 하락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오전장에 확 개파락한 다음에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용물량 반대 매매가 그 수량이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아침에 신용 물량 나왔겠죠. 그럼 만약에 천주가 1,000만 원어치의 신용 그 담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A라는 종목을 하한가로 계상해서 그만큼 수량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장 초반에 장이 떠버리는 바람에 1,000만 원이라는 신용 금액이 다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어떤 시장이냐면, 여러분 가끔씩 종목 게시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말고 지금 삼성전자 종목 게시판은요, 윤석열 탄핵하자는 얘기밖에 안 나와. 그런데 개별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은요,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면 개인들이요, 소설을 씁니다. 개인들이 소설을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약 올라고 뭐 하면 안티글 같은 것도 올리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종목을 또 미끼로 전문가들이 또 여기 가면 좋은 정보가 있네 해가지고 막 링크 걸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지랄 이은병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개별 종목이 있잖아요. 개별 종목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러면 좀 빨간색을 유지하죠. 그러면 그 종목 게시판에 아주 그냥 희망회로 난리 났습니다. 자, 가지야, 뭐 오늘은 뭐 상한가 가고 막 생쇼를 하다가 장이 빠지면 또 막 뭐 다 팔아야 된다고 뭐 그냥 막 이렇게 난리들이 와요. 그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종목별로 크게 움직이는 이유가 너무 개인들이 그 공포심이 버티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올해 선수들의 시장이라고 했죠. 선수들의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어떤 장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내 종목이 하한가를 갔어. 그런데 그 종목이 하한가 간 이유를 봤더니 뭐 상장 폐지 뭐 이런 거 아니라, 딱 봤는데 이거 투심이 너무 약해져서 실망 매물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하한가까지 밀어버려. 왜? 매도는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투매를 부리고 투매가 막 이렇게 더 하락을 유도하거든요. 그랬을 때 시장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한가를 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한가까지 너무 했다. 한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갔다고 쳐요. 그러면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 일명 주린이들은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던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까지 밀어넣는 거는 손절 물량이 밀어넣으면 그만큼 가격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 쫄보인 개인들이 더 빠질까봐 내가 먼저 팔아야지 하면서 막 매도 주문을 내놓습니다. 현재 가창에 매도가 가득해요. 그런 종목들은 세력이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빼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도 뭐 마이너스 10% 넘게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종목이 왜 그렇게 빠지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안 좋은 장에도 잘 버텼거든. 오히려 빨간색 났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장에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장이 안 좋아. 이 개인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안 좋은 장에도 빨간색이 있으니까 바로 치고 나가겠지. 바로 상한가 가겠지. 그러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 빠져. 누가 먼저 팝니까? 빨간색에 매수한 사람들이 물량을 막 던지는 겁니다. 바보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선수들의 장이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개인 투자들, 일명 주린이들이 들어와서 망가뜨린 종목들, 그 사람들이 계속 종목들을 망가뜨리고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공포감이 불러일으킨 투매 물량 때문에 이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커요. 뭐 최소한 막 10%, 15%, 2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장이에요. 그러면 선수들은 그 변동성을 보고 지금 시장이 어떤 저질인지 고질인지 어떤 장인지 파악하면 그 변동성을 버티는데 그런 걸 모르는 주린이들은 그 변동성을 못 버티는 거죠. 그리고 팔고 나갑니다. 팔고 나가면 좋아. 안 오면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팔고 나갔는데 아이고 내가 판 종목 아쉬워서 옌병한 이거 하한가 갔나 그러고 딱 봤는데 내가 판 가격보다 반등하고 있어. 그러면 약 올라가지고 다시 사죠.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고 그들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단타쟁이들 그중에서도 시장을 잘 모르는 단타쟁이들이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래량을 그렇게 훼손시켜 놓고 차트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죠. 나름대로 그들은요. 뭐 21선이 어쩌고 뭐 평균선이 이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알리바이는 깨라고 있고 커플링은 빼라고 있고 지지선은 깨라고 있고 저항선은 뚫으라고 있다고. 의미가 없다고요. 물론 이평선 같은 것도 그 투자 심리가 반영된 거지만 주객이 전도돼서 그 이평선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소설을 쓰는 전문가들인가 그런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이평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심리예요. 오로지 투심입니다. 전문가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2000 갈 수 있어요. 2100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존버할 수 있어요? 물량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2000 깰까요? 2000 깨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지난번 코로나 때 1439포인트 갔던 건 잠깐 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무조건 줍줍해야지. 그만큼 2000포인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역사이자 굉장히 단단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왜 미쓰리가 올해 선수들의 장이고 지금 장이 어떤 장인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장에 고생 많으시고요. 예, 힘내시고요.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초인데 7월 첫날인데요. 안 좋은 일은 땡겨서 생기고 남은 7월 달에는 종목들도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투심도 좀 회복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7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